네, 제가 오늘 강의는 총 3부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강의 주제가 민주시민 특강이다 보니 1부는 민주시민 교육이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요. 이제 두 번째 2부로는 어떤 저의 수업 실천들, 현장에서의 저의 수업 실천들을 좀 소개해드릴 생각이고요. 이제 3부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이 되고 힘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현장에 나오기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3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뭐 제가 줄글로 주절주절 써놨는데 뭐 민주시민 교육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11월이 되면 모든 교사들이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에 대한 호불호 또는 찬반을 떠나서 모두가 하기를 요구를 받고 교원 평가를 하기 전에 이제 보통 연구부에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네가 1년 동안 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를 작성해서 나이스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수업을 어떻게 했고 나는 담임을 어떻게 했고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이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좋아하는 교사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적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막상 나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모두 공개되는 그 자리에 대충 나 이렇게 가르쳐요라고 한두 줄로 대충 적으려고 하면 사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이니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또 나는 올해 1년 동안 왜 이거를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가르쳤나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대체 사회라는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가를 정리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 나는 사회교과를 이런 점에서 또는 이런 아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설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사범대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나의 전공 교과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지, 그걸 가르쳐서 무엇이 좋은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보내드린 여기 패들렛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민주시민 교육이 뭐냐, 그리고 나의 전공 교과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대체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또는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이라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 댓글로 잠깐 10분 동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저는 사회교과라서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시민 교육하면 사실 일반 사회 뭐 지리 역사를 포함해서 사회과가 당연히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제 교과에 대해서 너무 애정하는 마음에 그랬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보니 모든 교과가 사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목과 눈을 키워주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면 일단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런 안목을 키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과학교과는 어떤 과학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길러줘서 어떤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리와 사회과에서는 어떤 가치와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도 모두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냐 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갑작스럽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1분 만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아 민주시민 교육은 이거 아닌가요?" 라고 했다가도 사실 매 학기 매년 "민주시민 교육은 뭐 내가 1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제가 수시로 저도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는 중이라서 저도 "민주시민 교육이 뭐냐?"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을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특히 사범대학은 진학을 하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공을 선택할 때 뭐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내가 그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그 전공을 사랑하기 때문이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제 일반 사회 과목들을 좋아했고 그걸 좋아한 이유는 그 과목들이 나의 삶에 어떤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는 내 삶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라는 과목이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사회 과목을 선택을 했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별게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 과목이 나에게 줬던 의미 그리고 어 '이 과목이 사회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느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에서 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PPT 화면을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음 그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제 전공에서 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 내가 굉장히 그 교과목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큰 의미를 느꼈으며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것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느꼈던 것을 내가 느꼈던 그것 자체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것이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갔는데 제가 1년 차 때 완전 신규 때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옆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은 저보다 1년 더 많아서 2년 차였어요. 그래서 1년 차, 2년 차끼리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래도 1년 차, 2년 차니까 뭐 맨날 애들한테 상처받고 하는 것도 개판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선생님과 방과 후에 얘기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애들이 되게 종이컵 같다."라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라서 표현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를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해 주고 싶고 저것도 해 주고 싶고 이것도 말해 주고 싶은데 어 뭔가 종이컵이 이렇게 열려 있는 모양 왼쪽과 같이 열려 있는 모양이면 자기가 뭘 이렇게 넣어 줄 텐데 애들은 자기가 교실에 들어선 순간에 종이컵을 엎어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어 이 수업이 재미가 없거나 지겹거나 뭐 주입식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일단 교사와 학교를 대하는 태도가 "종이컵을 엎어 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가 올해 7년 차인데 그 얘기가 1 년에 한 번씩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매년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과 아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나를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고 "네가 뭘 해 봤자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것을 매년 3 월에 마주할 때마다 저는 그 종이컵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민주시민 교육을 무엇으로 정의를 하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굉장히 잘 다듬어서 전달을 하려고 하든 간에 학생들이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 드릴 것은
뭐 완성된 형태의 민주시민 교육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고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볼래? 저렇게 하면 들어볼래?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렇게 계속 애들한테 내밀어 가면서 종이컵을 뒤집으려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뒤집으려고 노력했던 어떤 여러 가지 실천들을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 부의 제목을 각 전공마다 무엇을 가르쳐야 민주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다르겠지만 다들 이건 가르쳐야 돼. 이건 꼭 가르쳐야 돼.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을 진짜 가르치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저의 실천들을 좀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뭐 한두 선생님들이 아직 이제 예비교사시다 보니 또 사회과도 아니시다 보니 제가 뭐 한두 개의 어떤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좀 학생들과 좀 상호작용이 많았고 좋았던 수업들을 패들렛에 요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패들렛을 보여 드리면 패들렛에 여기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일단 먼저 요것을 한 20분 정도 둘러보시고 어 관심이 가시는 부분 같은 것은 여기 링크 같은 것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운받아 보면 이 수업이 어떤 형태인지 아실 수 있거든요. 아직 이제 교직 생활을 안 해 보셔서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관심 가는 그런 수업들을 클릭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든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20분 후에 함께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요.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2 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라서 한 번은 쉬어야 될 텐데요. 제가 한 7시 10분 정도에 좀 설명을 드리다가 그때쯤 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시간이 한 15 분이 지날 때까지 한 분밖에 댓글을 안 달아 주셔서 뭔가 다른 교과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좀 다른 교과는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 교과가 다르면 서로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눈높이를 못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몇 분 더 달아 주셔서 굉장히 안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모의 선거 융합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요것은 유인물로 배부 아마 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제가 원고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업은 제가 2019 년에 했던 것인데 2018 년도에 했군요. 2018 년도에 제가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어 그 학교가 워낙 작아서 15학급이라서 한 학년에 5학급이었는데 그 학년 선생님들과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같이 해 볼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뭐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해 6 월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럼 거의 다 내가 준비를 할 테니 선거를 중심으로 이제 사회과인 내가 다 준비를 할 테니 너희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융합 수업을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댓글 달아 주신 분께서 이제 융합 수업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에 5년 근무를 하고 지금 고등학교에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선생님들도 아직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알다시피 선택 과목 때문에 그 아이들이 듣는 수업들이 다 겹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융합 수업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된 지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것이 정착이 되고 자유학기제가 뭐 욕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제 교사들의 어떤 수업에 있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그 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학기제나 이제 중학교에서는 시험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과 같이 학구열이 너무 이렇게 수능을 중심으로 한 학구열이 너무 강한 지역만 아니면 이런 융합 수업이나 뭔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제가 고등학교에 와서 저는 사실 이렇게 주변 선생님들과 뭔가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등학교에 오다 와 오니 일단 수능과 내신, 뭐 대학 입시 이런 것들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자율성이 굉장히 없었고 또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서로서로 다 다르다 보니 이런 융합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1교시에 좀 친한 사람들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매주 금요일 1교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교시마다 저희 수업 나눔 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우리 뭐 같이 할 게 없을까라고 이제 찾아본 것이 지금 드리는 스프레드 시트예요. 그래서 어떤 교과가 뭐였냐면 영어, 역사, 윤리, 지구과학, 그다음에 저는 이제 경제를 맡고 있고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일단 그냥 아무거나 얘기를 해보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 한 프로젝트 수업의 사례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베껴서 우리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일단 브레인스토밍으로 막 이렇게 나 옛날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뭐 학교 축제에 입점할 부스 선택하고 기회비용 산출하고 이용극단 그래프 그리는 경제 수업 나 옛날에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선생님은 자기는 이제 체인지 메이커 프로젝트 2학기 수업 계획이긴 한데 뭐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모이다 보니까 2단계에서는 뭘 했냐면 여기서 나온 1단계에서 나온 브레인스토밍 내용 중에서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너는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옆에 다른 과가 참여해서 나는 그러면 학교 축제에 입점할 음식점 부스 아까 그 프로젝트 수업에서 역사과 윤리과는 이런 거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아이디어를 막 공유를 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뭔가를 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 아무것도 못했고요. 올해 내내 그냥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 공유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다가 뭐 공립학교 교사들은 이제 5년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학교 옮기면 사실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도 친밀해지고 하다 보면 보통 이 학교에서의 한 3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쯤 되면 그래도 융합 수업 같은 것을 하나씩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몇 주 전에는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간략하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 주제 중심 번교과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했고 1안, 2안, 3안 우리 어떻게 운영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융합 수업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마련을 해 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생활을 잘 알다시피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평가가 없는 영역에서만 이렇게 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활동 기억하시죠? 자율활동에 넣어서 교과 평가 대상이 아닌 저희가 생기부 써주는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질적인 평가를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고 뭐 내신 등급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저 어디 갔죠?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했고 이제 저의 모의선거 융합 수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 보니까 16학번도 계시고 17학번도 계시고 그 정도면 수업 지도안을 한번 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PPT 제가 PPT를 드렸는데요. 이 PPT 아니고 PPT가 여러 개라서 이 PPT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 지방선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거는 교수학습 과정안이었습니다. 아마 교수학습 과정안, 다른 말로 수업 지도안을 짜보셨던 분들은 이 형태가 전혀 수업 지도안의 형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발령받고 한 3-4 년은 수업 지도안을 열심히 짰거든요. 뭐 매년 이제 "네가 공개 수업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매년 공개 수업을 맡고 수업 지도안을 짜고 이제 기한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점점 뻔뻔해지죠. 그러다 보니 교수학습 과정은 그냥 '내 마음대로 짜겠다.' 내가 공개 수업을 항상 내가 하니까 그냥 뭐 교수학습 과정안도 딱 내가 수업을 하는 거에 맞게 짠 다음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내 수업을 본 사람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지 매일 우리가 쓰던 그 형식 나는 쓰지 않겠다 해서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약간 교사학습 과정안을 좀 마음대로 짜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하는 수업인데 제 수업에 맞춰서 짜야지 남이 준 그런 과정안의 어떤 형식에 맞춰서 제 수업을 우겨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사학습 과정안을 보시면 사회, 영어, 국어, 음악 과정이 연계를 했고요. 사실 사회과에서 좀 총대를 메고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다 설명하고 정당 설명하고 애들 정당 만들게 하고 공약 만들게 하고 선거 홍보물 제작한 다음에 모의 선거를 직접 하는 것까지 제가 했고 이제 영어과에서는 연설문을 막 이렇게 뭐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문구나 연설문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하게 했고 국어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국어과에서는 아예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거 나오면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국어과에서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악과는 당연히 홍보 로고송을 맡아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뭐 거기에 맞는 율동도 하고 그걸 노래 부르면서 홍보하고 다니고 이런 것을 했고 이제 3반 선생님이 가정 선생님이었는데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안 끼울 수는 없고 근데 가정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참여를 할까 생각이 안 나서 선거 운동을 도울 때 이제 보양식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약 한 달간 거의 이 주제에 빠져서 뭐 수업 진도 다 버리고 이것만 했고요. 수업의 어떤 진행 과정을 보시면 살짝 보시면 먼저 이제 여기 프로젝트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먼저 제가 지식 학습을 시킨 다음에 애들 정당 결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 운동을 진행을 하는 동시에 연설 및 토론회를 하고 마지막에 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희가 투표를 할 때 딱 이렇게 지방선거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사실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수업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결해야 될 탐구 질문, 가장 중심이 되는 탐구 질문.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나는 어떤 공약을 만들고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교사니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탐구 질문 아래에 저희가 세부적인 활동들을 넣었죠. 그러면 그 세부적인 활동들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이유, 대체 그걸 시켜서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을 길러주고 싶은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팀을 결성해서 공약을 만들고 홍보해서 캠페인을 진행해라 시켰는데 여기서는 협력 능력을 그리고 너의 생각을 연설과 토론을 통해서 전달해라. 여기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그리고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실험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해봐라. 여기서는 문제 해결력을 그리고 토론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과제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자 저희끼리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과제를 내주면 아이들에게 이런 민주시민적인 역량을 길러줄 수 있지 않냐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생님 이 과제를 하면 저희가 마지막에 제출해야 되는 어떤 결과물은 뭐예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것을 처음에 확실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너희가 이 프로젝트를 따라가다 보면 연설이랑 토론 한번 해야 되고 그거 촬영해야 되고 벽보 만들어야 되고 홍보송 만들어서 불러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활동 과정을 수행 과정을 쭉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나에게 제출을 해야 돼. 이렇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목표가 우리 게임에서도 게임을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 그래서 게임을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요. 최종적인 목표와 결과물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혼란을 겪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와 결과물을 미리 제시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융합 수업의 목표도 이거 하면 우리 이런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좀 필요한 나중에 교사가 돼서 하다 보면 준비물이 필요한데 항상 예산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올려서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준비물도 굉장히 미리 좀 사력 있게 생각을 해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달 전에 다 구매를 해놓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속의 내용 성취 수준도 버리고 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각자 과에서 내용 성취 수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학습 지도안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곳은 융합 수업이 사회와 뭐 영어와 음악과 가정과 국어가 맞물리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것을 전체적인 흐름도를 뭐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보라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한 부분이고, 네. 요걸 보시고 하나 더 보여드릴 부분은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여기는 제가 제 것만 많이 했네요. 다른 분들이 한 거는 많이 빼고 제 것만 많이 했네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후보를 낸 모든 정당의 정책들을 같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저도 너무 그거를 읽기 힘들고 어렵고 다른 선생님들은 사회과가 아니니 더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이들보다 독해력과 이해력이 좋으니까 저희가 모여서 그 굵은 정당의 정책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애들이 이해할 만한 정책들을 정당 순서로 뭐 진짜 한 20개씩 30개씩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제시를 해서 애들이 만든 정당에서 그 한 100개, 200개 정도 되는 정당 그 정책들을 놓고 그들이 그냥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정책을 뽑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약 싸움에 나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 결과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를 그대로 베껴서 여기 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지우고 우리 학교 애들 그 정당과 이름으로 바꾸어서 실제 그 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찍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고 저는 사회과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득표가 얼마였는지 그 결과 사표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것도 좀 애들이랑 이제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모의 선거 융합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린 유인물 보시면 두 번째는 노동 권리 게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게임 수업은 2개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경제를 할 때마다 애들한테 이제 시키는 게임들인데 이 게임 개발도 사실 저희 학생들이 많이 해줬고요. 애들한테 이제 몇 번씩 시켜보면서 좀 이상한 거 계속 수정해가면서 해서 이 게임을 만드는데도 애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수업을 하면 절대 안 자요. 중학생들은 원래 안 자고요. 고등학생도 저는 게임 수업을 했을 때 한 명도 그 게임을 거부하거나 자거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은 모두가 좋아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게임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만들 때는 재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승리감을 주는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수업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리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과 교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 이제 제가 중학교 재직할 때는 애들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애들이 이제 대학 안 가고 그냥 바로 취직하고 싶다 하면, 그래,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하고 이제 보냈는데, 최근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대우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더욱이 제가 사회과 교사로서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18살, 19살 이럴 때 현장 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죠. 근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어리니까, 뭣도 모르니까, 힘이 없으니까 진짜 최소한의 노동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 대체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뭘 했냐라고 할 때마다 사실 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로서 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가지 사건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꼭 가르치고 넘어가야겠다. 어떻게든 그래도 자기의 최소한의 노동 권리는 애들이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게 해야겠다. 근데 안 듣잖아요. 애들이 법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가 이 노동 권리에 대한 법률 내용을 얘네한테 세뇌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이제 개발한 게임이고, 이제 되게 쉬운 게임이에요. 대충 소개를 드리면, 먼저 게임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짝 맞추기 게임이에요. 문제편 18개가 있고요. 해결편 36개가 있어요. 원래 문제 18개, 해결 18개, 1대1 대응해서 딱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어떻게 짝을 맞추냐면 이렇게 짝을 맞춰요. 집안 사정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부당한 서약은 무효라는 그런 해결책이죠. 그래서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는 서약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서약이므로 무효이다. 근로계약서에 써도 무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짝맞추기 게임인데 그냥 뭐 이제 제 수업은 45분 중학교니까 노동 권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소개하고, 이제 게임은 2번 시켜요.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익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본격이고,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실 글자 맞추기로 게임을 하거든요. 요걸 보시면 글자 맞추기로 대충 문제와 해결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감이 올 거예요. 제가 심지어 막 파란색 글씨도 해놨기 때문에 애들이 글자 맞추기로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5분에는 모둠별로 이런 퍼즐을 줍니다. 퍼즐을 줘서 문제 18개, 해결 18개 있는 퍼즐을 주고 각자 짝을 맞춰서 완성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게임 2번, 퍼즐 맞추기 1번 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네. 그냥 게임은 정말 간단한 건데 문제 18개, 해결 36개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들이 각자 해결 카드를 조금씩 턴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그리고 문제편은 이제 중앙에, 탁자 중앙에 카드 더미에서 몇 장씩 펼쳐놔요. 그럼 자기 턴이 올 때마다 먼저 해결책을 내밀어서 문제 카드를 가져가면서 점수를 얻고, 점수 제일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뭐 게임 룰은 저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제가 문제 있으면 해결 내밀어서 점수 따는 그런 게임이다.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사실 애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제가 3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보난자 국제무역 게임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사회과 특 게임인지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보난자 게임은 그러면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1 보시면 이제 국회의원 소책자 만들기 이쪽부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는 이쪽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항상 국회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너무 딱딱하고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막 무슨 상임위원회 이런 거 다 외우고 법률이 만들어지는 절차 다 외우고 막 이런 식이라서 애들이 좀 싫어하는데 사실 어른들 세계에서 보면 정치 가지고 농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SNL 같은 거 그 텔레토비 동산 그거 막 나와서 정치가 되게 풍자의 대상이 많이 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이 하나 이렇게 애들이 알면 즐길 수 있지만 모르면 즐기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즐기면서 알아가라는 느낌으로 이제 막 국회의원들 이때 또 막 김무성 의원의 노루패스 막 이런 게 엄청 막 유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한테는 뭐 노룩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도 이런 농담을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소양을 갖춰라 뭐 이런 의미에서 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300명 제가 사진 나와 있는 거 다 오려서 제비뽑기 만든 다음에 모든 별로 뽑아가게 했어요. 그냥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나 뽑아가라고. 사실 뽑히면 저도 잘 모르는 국회의원들 있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근데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애들이 그냥 제가 만약에 정해주거나 막 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편향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비뽑기로 모든 별로 한 명씩 뽑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정하도록 하고 이제 목차는 국회의원 소책자의 목차는 제가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차는 당연히 필수 목차가 있죠. 너희가 국회를 배웠으니까 국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리고 이제 땡땡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쓰고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법을 얼마나 발의를 했는지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에 출석하라고 뽑아놨는데 출석률이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몇 퍼센트 득표율을 가지고 당선이 된 얼마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가지고 어떤 사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한 줄 평을 남긴다면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제가 해주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갖다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시 수업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중심으로 국회 구성과 국회 역할까지 쓰는 것으로 1차시 했고 2차시 수업 2, 3차시는 애들이 자료를 제작할 때까지 제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4차시 때는 애들이 자료 제작 마무리되는 속속 제가 그 스캔 어플로 다 찍어서 바로 이제 제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화면에 띄워서 애들이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4차시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4차시라고 하면 보통 1주에서 2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들이 이렇게 각자 모둠별로 이런 사람들을 뽑았고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한 거다 보니까 이제 각자 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차시마다 제가 제공을 해줬어요. 3에서 8장 만들 때는 선생님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찰을 할 거니까 이런 것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제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이제 제가 왜 민병두 의원을 가져왔냐면 그때 당시 제가 재직하던 구의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과물로 가져왔는데 뭐 국회 구성, 국회 역할 애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게 많이 했고 이제 프로필, 특이사항, 출석률, 법안 발의 현황 그리고 뭐 선거정보 관련 사건 한 줄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어른들도 알기 어려운 이런 국회의원에 대한 뭐 특히 법안 발의 현황, 뭐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이런 걸 어떻게 아냐. 당연히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자료를 못 찾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QR코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 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게 제 수업 자료방인데 여기서 국회의원은 어떻게 찾는지, 여기 보면 지도를 찾는 국회의원, 정당별 국회의원 어떻게 찾는지 하고, 국회 본회의에 대한 이제 내용, 일단 본회의가 뭔지 설명해 놓고 그 본회의에 대한 내용 보려면 이거 링크 클릭해라. 상임위원회는 이건데 상임위원회 출석률 보려면 요거 클릭해라. 법률안 심의 절차는 교과서 32페이지 참고해서 여기에 해라. 그리고 법률안 처리 용어 볼 텐데 이런 얘기는 여기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제가 한 자료 내에서 이제 아이들이 찾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이 완성하는 족족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린 다음에 이걸 열어서 그 즉시 발표를 하게 했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해주신 질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둠별로 역할 분담은 어떻게 진행했냐고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조언을 해요. 제가 옆에서 뭐 구경하는 역할이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애들 하기 시작하면 구경하는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좀 준비력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사진이나 뭐 이런 출력물 같은 거 맡기지 마라 뭐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잘 준비를 해올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둠을 짜는 거였는데 모둠 짜는 거에 제가 되게 정성을 들여서 애들 특성을 파악해서 모둠을 짰기 때문에 그냥 모든 모둠이 망하는 모둠 없이 좀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모둠을 강제로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만을 제기하는 애가 있으면 그냥 그걸 들어줘야 되더라고요. 안 들어주면 걔는 너무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 제 수업을 그때부터는 절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걸 얘기하면 그러냐? 그럼 뭘 원하냐?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냐? 저렇게 해주면 되겠냐? 네가 이런 걸 요구하면 선생님이 이런 점에서 곤란한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걔랑 뭐 쉬는 시간 한 10분 동안 대화를 해서 다음번에 좀 이렇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선생님들이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들은 있죠. 근데 제가 어기지 않으면 뭐 저는 사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이들이 정치인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으면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칭찬을 하면 그렇구나 칭찬을 하고 그냥 아이들 발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특정 정치인을 너무 막 이렇게 비꼬거나 조롱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나 라고 하고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너도 커가면서 생각이 계속 수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일부 자료만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변해갈 수도 있음을 계속 시사를 하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업을 하고 옆에 선생님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보내봐라. 이거 만든 거 뭐 이제 의원실 같은데 메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좀 사회 참여적인 그런 부분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그렇게 했다가 자기들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 애들도 생각보다 이게 막 풍자와 재미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애들이 재밌어 했던 그런 수업인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사 인터뷰는 뭐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수업이죠. 이제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역사는 어떻게 활동으로 때울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이제 또 이해는 인터뷰 쓰게 했는데요. 뭐 친구, 부모님, 그다음에 뭐 친척, 조부모님, 그다음 선생님들, 아무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현대사기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다라고 하고 2~3명 정도를 짝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생각보다 뭐 저희 학교 애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애들 때문에 당연히 친구랑 선생님, 오빠, 형 뭐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되게 좀 끝나고 놀라웠고 약간 학교에 눈치 보였던 것은 애들이 대부분 다 선생님들을 인터뷰해 와서 좀 선생님들이 약간 좀 저한테 짜증? 친한 선생님은 짜증내고 이제 안 친한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고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선생님들 연령대는 다양하잖아요. 뭐 90년대생, 80년대생, 70년대생 애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서 좀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특히 막 2000년대에 대학생 하신 선생님들한테 가서는 막 그 당시에 뭐 이제 한창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막 그런 언어들 이런 문화사 같은 게 많이 수집이 돼서 생각보다 재밌는 인터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빠르게 진행한 게 이 온오프 수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했는데요. 경제는 온오프를 하기 좀 좋아요. 일단 경제 개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영상 강의에서 진도 다 빼고요. 저는 애들이 오면 게임만 했어요, 거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지적을 하셔서 여기에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 주의 집중 유발 진짜 어렵죠. 제가 줌도 실시간 쌍방향도 하고 영상도 하고 뭐 실시간 쌍방향에서 토론도 시키고 진짜 뭐 별짓을 다 아니면 막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과제도 막 시키고 뭐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초반 10분 지나면 이제 좀 딴 생각과 딴짓과 뭐 아무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착한 방법은 애들이 온오프를 이렇게 퐁당퐁당 하다 보면 오프라인 때 재밌는 거 안 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피곤한 거죠. 온라인 할 때 막 실컷 좀 집에서 막 게으르게 살다가 또 학교 와서 적응하려니까 애들이 그거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그럴 바엔 온라인 수업에서 진도를 다 뺐어요, 저는. 근데 뭐 그때 온라인 수업 영상 만들 때 또 좀 재밌게 한다고 막 초반에 음악도 깔고 뭐 이제 이것저것 했는데 어쨌든 진도는 다 뺐고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만들고 올려놓으면 끝이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요즘에 정착한 방법은 영상을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구글 미트, 뭐 줌 같은 거죠. 줌으로 불러요. 그러면 수업 시간 예를 들면 뭐 1시부터 1시 50분이다 하면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줌을 해서 애들한테 보라고 해요. 제 영상을. 줌 안에서 보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중간에 갑자기 이름을 불러요. 뭐 이름을 부르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한 출첵은 영상을 보고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올려야지만 수업 출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40분짜리 영상, 30분짜리부터 영상을 올리고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수업이면 30분짜리 영상을 올린 다음에 1시 40분까지 질문 만들어서 채팅창에 올려라 하면 이제 애들이 한 32분부터 채팅창에 질문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뭐 질문하기 어려운 애들은 이제 이름을 불러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반쌍방향으로 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안 들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제 애들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간중간에 자다가 대답을 놓친다던가 뭐 이런 애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 소홀한 학생들 때문에 복습 시간 많이 소요되는 거, 이거 제일 힘들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저 혼자 화면 보고 떠들다 보면 제가 점점 어렵게 가르쳐요. 앞에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해를 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고 어려운 말들을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은 기초학력이 없는 학생들한테 진짜 최악이고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제가 2번, 3번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만 보통 제가 온라인 수업 3시간 하고 오프라인 수업 3시간 이렇게 한다 하면 복습 게임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대충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이 특강을 계획할 때 이거였어요. 모든 교사의 딜레마예요. 선생님들도 아마 꿈이 있으실 건데,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야지, 내 교과를 통해서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기본적인 교과 지식을 알아야 의사소통을 하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든 또는 의사결정을 하든 할 건데, 기본적인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거기에다가 시험을 쳐야 하니까 어쨌든 정해진 날까지 시험 진도를 빼야지 문제 낼 게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내 수업을 미워하지 않도록 흥미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참여하게 하며, 또 그 와중에 한 가지 경험만 제공하면 안 되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 가진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수업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거죠. 근데 교사에게 주어진 과업이 너무 많은 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항상 이제 저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은, 교사는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운 존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되게 외롭거든요. 제가 질문 있으신가요? 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있으신 거는 아닌 것도 저도 당연히 알지만, 이게 군중 속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질문 있으신가요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고 싶어도 군중 속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한테 맨날 대답을 구걸하는데, 저한테 좀 좋게 반응을 해주고 싶어도 다른 애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교사는 항상 다수의 같은 편 앞에서 다른 것을 요구해야 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교사는 좀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교실 안에서. 근데 그럴 때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첫 해부터 했던, 지금 7년째 이어오는 교원학습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날 내가 이런 거 재밌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념도 하고, 혼자 게임 만든 거 저 혼자 만든 거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도 같이 게임을 해가면서 이 게임 우리가 이 수업 만들 때 한번 적용해볼까? 라고 해서 게임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같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위로도 많이 받고 위안도 많이 받고 교사로서 성장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처음 발령 받으실 때 마음 맞는 이제 동료를 만나서 좀 그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요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제가 조울증 환자 같아요, 가끔은. 어쩔 때는 너무 날아갈 듯이 좋다가도 어쩔 때는 진짜 당장 때려치고 싶을 만큼 끔찍한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저희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자기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았다가도 너무 끔찍했다라는 거죠. 좋았던 순간을 이제 제 경험으로 해드리면, 뭐 제가 국제정치 관련 수업을 했을 때 뭐 애들이 막 이런 거 해서 좋았어요 라고 하고, 역시 뭐 게임을 통해 수업을 하면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역시 나는 교사가 천직이야,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좀 괜찮은 교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바로 다음 날 또는 그날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그 책 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책 안에 나왔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인 거죠. 이것은.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못했던 것은 잘했던 것만 기록을 하고,
이렇게 잘했던 건 열심히 모으고요. 못했던 것은 기록을 안 하니까 끔찍했던 순간이 뭐 실사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끔찍한 것은 네가 뭐라고 앞에서 설치던 간에 나는 네 거 들을 생각 없어 라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 초연한 태도, 또는 아예 이제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려고 같으면 이렇게 조롱하는 표정으로 이제 야 대단한데 뭐 이런 것들이 노골적이진 않아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으면 저는 항상 그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짜증이 밀려오는 거죠. 제일 하기 싫은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저도 항상 그런 수업을 마주할 때마다 진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대충 좀 포기하고 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좀 환멸을 느끼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았던 순간은 좋았던 순간이고, 그럼 이 끔찍했던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라는 건데, 얼마 전에 이 책 안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찾았는데요. 이 가르치는 것이 끔찍했던 순간을 쓴 이 책의 저자가 위에 문단 보면 애들이 날 개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략된 부분에 이 저자가 뭘 했냐면 이 여학생들을 찾아갔어요. 대체 문제가 뭐냐? 너희 나한테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여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첫째, 내가 나의 수업 태도가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고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그냥 그때 그럴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애는 삐져서 그랬던 거죠. 이건 어쩔 수 없고, 세 번째는 필수 과목에 대한 의무 수강이 싫은데 네 수업이 필수 과목이라서 그냥 필수 과목 자체에 나는 삐뚤어져 있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에 가장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너무 이렇게 네 수업 듣기 싫어 또는 네가 뭘 하든 난 안 들을 건데 라고 구는 애들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수업 방법을 이렇게 바꾸면 괜찮을까? 저렇게 바꾸면 괜찮을까? 저 사람처럼 수업을 하면 내 걸 잘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종이컵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오른쪽 종이컵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수업 방법을 개발했든 간에 이제 애들이 오른쪽 같이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뭐 농담을 해서 웃기건 아니면 게임 수업을 개발하건 그런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대부분 한 얘기는 내가 민주시민 교육은 이것이다. 나는 이걸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했던 나의 목표한 수업 내용에 도달하기 위한 재미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경력이 짧지만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종이컵을 뒤집어 두고 있는 애들한테 아무리 재미있는 방법을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 테크닉 이전에 저희가 생각할 것은 일단 제가 낯선 사람이거나 타인이면 애들이 이렇게 냉소적이고 제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관계를 다져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냥 나를 존중하는 마음에 그냥 나를 좋아해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존중해서 주의 집중해서 들어보자. 이런 마음은 아이들한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 하는 그 찰나에 지금까지 쌓아온 내공, 재미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과목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과목이야. 너희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을걸? 이런 경험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저희가 목표한 수업 내용에 도달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민주시민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뭐 대충 나의 사회수업 이야기라고 뭐 대충 제목을 촌스럽게 정해서 들고 왔는데, 결국 이제 제가 그동안 겪은 뭐 짧으면 짧다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있다고 한 7년 정도의 제 교직 생활 이야기를 좀 더 압축해서 제가 그동안 느끼고 계속 수정하고 제 생각을 그랬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눠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